하룻밤의 놀이가 왕조의 운명을 꺾을 수 있을까? 보현원 뜰에 횃불이 타오르던 그 밤, 웃음소리와 장단 속에서 무신들의 눈빛이 먼저 식어갔다. 다음 날 아침 고려는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다. 의종의 궁정은 음악과 풍류로 가득했다. 궁녀들의 소매가 은은히 흔들리고 법고와 피리가 번갈아 울리면 왕은 잠깐 현실을 잊었다. 그러나 현실은 왕의 등 뒤에서 무거운 갑옷을 입고 서 있었다. 전장에서 돌아온 장수들의 손등에는 칼집이 굳어 있었지만 조정의 시선은 그 굳은 살에 머물지 않았다. 문벌 귀족들은 예법과 시문으로 서로를 가늠했고 무신에게는 거칠다는 딱지가 붙었다. 포상 문방사호에게 돌아가고 변방을 지킨 어제의 창끝은 오늘의 연회에서 자리조차 얻지 못했다. 그날 밤 보현원에서 수박 경연이 열렸다. 왕은 장수들을 위로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결은 달랐다. 노장 이소홍이 무대에 올랐을 때 젊은 문신의 방자한 손바닥 소리가 그의 뺨을 쳤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의종이 만류했지만 굴욕은 이미 칼집에서 나와 있었다. 장막 뒤쪽에서 정중부의 눈빛이 빛났다. 그 빛에는 더 이상 왕조에 대한 충성이 없었다. 오로지 무시당한 세월의 응고 그리고 끝내 꺾이지 않은 자존만이 있었다. 정중부는 몇 하의 전을 떠올렸다. 김부식과 그 아들 김돈중이 권세로 사람을 굽히던 밤들을, 도성의 골목마다 퍼지던 저녁 연호에 강론 대신 뒷말이 오르내리고 공론 대신 사사로운 인연이 벼슬길을 열어젖히던 풍경, 그 풍경 속에 무신은 언제나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다. 그리고 이제 미세한 의기와 함께 이방, 이고, 젊은 장교 이지백, 이민 같은 사내들이 모였다. 칼과 칼이 맞부딪히지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칼이 아니라 동이었다. 왕을 바꿀 생각은 없다. 다만 질서를 바로잡겠다. 말은 점잖았지만 뜻은 냉혹했다. 평권을 되찾고 중추의 인사와 재정을 무신의 손 안에 넣는다. 문벌 귀족의 그늘을 걷어내고 행정과 군정을 분리하되 최종 승인은 칼이 하게 만든다. 그날 새벽 금군 일부가 태연히 문을 열었다. 숙직하던 문신은 놀랄 틈도 없이 철퇴에 맞고 쓰러졌다. 중서문 하성의 도장은 그대로였으나 도장을 집어 올리는 손의 주인이 바뀌었다. 의종은 왕좌에 앉아 있었으나 더는 왕이 아니었다. 그를 둘러싼 악공의 북은 여전히 울렸지만 넓은 정악에는 군화 소리가 더 또렷하게 퍼졌다. 그날 이후 중방이 나라의 심장처럼 뛰기 시작한다. 장수들의 합의가 국정이 되었고 조정의 국사는 회의 끝에 칼끝으로 봉인되었다. 왕은 숨을 쉬었으나 맥박은 다른 몸에서 뛰었다. 도성의 아침은 평소처럼 밝았다. 시장에는 생선 냄새가 났고 개경 외곽의 연못에는 안개가 올라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 알아차렸다. 호위의 옷색이 다르고 문가의 호령이 바뀌고 아전의 얼굴에 묘한 주눅이 깃든 것을. 그 주눅은 며칠 뒤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형태를 갖추었다. 정변에 반대하던 문신들이 차례로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멀리 유배되었다. 피는 많지 않았으나 공포는 충분했다. 정변의 도덕은 단순했다. 너희가 먼저 우리를 무시했다. 그 단순함이 여론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외곽의 방백과 군사들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장수의 공이 문신의 글 앞에서 줄곧 작아져 왔다면 이번만큼은 무게추가 바로 선셈이었다. 그러나 정의가 분노에서 시작될 때 그 정의는 자신을 먹어치우기 쉽다. 전공의 서열, 정변의 공훈, 중방의 의결권. 무신의 질서는 금세 권력의 질투로 얼룩졌다. 정변의 공신셋 이방, 정중부, 이고 은밀한 균열을 숨긴 채 앉아 있었다. 칼날은 함께 움직였지만 자루는 각자 쥐고 싶었다. 공을 나누는 일은 언제나 전쟁보다 어렵다. 이고가 먼저 쓰러졌다.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정변은 성공했으나 권력은 아직 주인을 고르는 중이었다. 정변의 공신이 정변의 적이 되는 순간을 해부한다. 이방의 칼, 정중부의 도장, 그리고 지방의 피가 한 화면에 겹쳐진다. 군부 독재의 진짜 얼굴은 이제 막 초상을 드러낸다. 칼은 나라를 얻었지만 나라를 나눌 식탁에는 자리가 모자랐다. 자리가 모자라면 의자는 부서지고 손은 칼로 돌아간다. 정변 직후의 조정에는 두 개의 태양이 떴다. 왕은 제자리에서 떠올랐고 중방은 나라의 한복판에서 떠올랐다. 왕의 햇빛은 예식과 교지 위를 비추었지만 중방의 햇빛은 병선과 군량, 관직의 명부를 따뜻하게 덮였다. 이방은 스스로 칼끝이 되는 길을 택했다. 공포는 통치의 빠른 언어였다. 그는 정변의 반대편을 빠르게 눌렀고 반대의 가능성 자체를 습관처럼 제거했다. 반면 정중부는 칼을 줄이고 도장을 늘렸다. 대장군의 서찰, 인사의 세목, 창고의 물목표, 그는 폭력을 문서화했다. 문서화된 폭력은 깔끔하고 그렇기에 더 오래 간다.
군부 독재의 첫 세대는 여기서 갈라졌다. 한쪽은 즉각의 공포, 다른 한쪽은 지속의 통제. 도성의 사람들은 알아채기 시작한다. 살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그러나 권력의 중심이 도성으로 모일수록 지방은 흔들렸다. 동북면의 병마사들이 불편한 기침을 했다. 우리의 왕은 누군가? 칙령은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의 모양으로 김보당의 난이 일어났다. 명분은 폐주의종 보기였지만 실상은 중앙지방의 단절이었다. 이 이방은 신속히 진압했다. 피가 흘렀고 논밭은 다시 뒤집혔다. 속죄의 농사가 시작되면 늘 누군가의 밥상이 비었다. 끝이 아니었다. 서경 평양에 조이총이 들고 일어섰다. 그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를 지역의 중심으로 세웠다. 이 반란은 빠르게 끝나지 않았다. 도성의 공포 정치가 서경의 고집과 맞부딪혔고 전선은 지방의 자존을 배경으로 길게 끌렸다. 이 이방은 군을 돌렸으나 전선은 꾸덕하게 버텼다. 그 사이 도성에서는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흘렀다. 공신들 사이에 심중신종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어느 날 칼은 안으로 휘돌아왔다. 이고는 먼저 사라졌고 이어 이방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변과 음모가 번갈아 오르내리고 궁성의 그늘에서는 칼을 든 사내들이 편전을 문지르며 새벽을 견뎠다. 정중부는 표정이 없었다. 그는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장으로 사람을 베는 법을 알았다. 정중부가 다잡은 도성에서 사적 관계가 공적 질서를 파고들었다. 사위 송유인의 방자함, 아들 정균의 비호, 사사시신은 공론을 잠식했고 권세의 끝은 늘 사적 분노로 비틀렸다. 정중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신 일관성을 알았다. 위험이 되면 제거한다. 명분을 포장하고 절차를 만들고 필요한 만큼만 피를 흘린다. 피를 흘린 자리는 곧 기록으로 메웠다. 그때 경대승이 등장했다. 26. 젊음은 대담함은 새로운 기구를 낳았다. 정중부의 중방을 비켜 도방을 열고 통치의 무게를 선발된 친위로 옮겼다. 그는 무신정권의 야만을 줄이고자 했지만 대세는 자기보다 컸다. 지방의 상처는 깊고 전쟁의 기척은 멀리서 밀려왔다. 경대승은 30의 장례식으로 막을 내렸고 그의 상여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웬일인지 눈물을 흘렸다. 공포가 아니라 아쉬움의 눈물. 다를 수도 있었는데 경대승이 비우고 간 자리로 들어온 이는 이민이었다. 출신은 낮았고 성정은 거칠었다. 그는 잔혹함을 능력으로 착각했다. 송곳처럼 올라선 그의 통치는 민심을 더 깊은 우물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때 경상도의 골짜기에서 김삼효심의 난이 터졌다. 명분은 신라부흥, 실상은 억눌린 피로의 폭발이었다. 도시의 권력 다툼이 지방의 생업을 삼키면 사람들은 옛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한다. 이민은 잔혹함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잔혹은 통치의 끝이 아니라 종말의 징후였다. 마침내 칼은 다시 안으로 휘어졌다. 이민은 최충헌 형제의 칼 아래 쓰러졌다. 도성의 안개가 걷히는 듯했으나 그것은 잠시 밀려드는 제도의 전주곡이었다. 최충헌은 칼을 갈아 도장을 세웠다. 교정도감 폭력을 문서로, 사동시 동을 절차로 감추는 장치. 군부 독재의 얼굴은 드디어 개인에서 체제로 바뀐다. 칼끝은 무뎌 보였고 대신 양피지가 날카로워졌다. 오래 가려면 이렇게 해야 했다. 최충헌이 어떻게 폭력의 행정화를 완성했는지 그리고 왜 그 제도가 몽골의 파도 앞에서 강화도라는 대답을 낳았는지 파헤친다. 이어서 바로 확정해 드릴게요. 왕이 명령하고 장수가 집행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왕의 명령은 도장을 거쳐야 했고 그 도장은 단 한 사람 최충헌의 손에 있었다. 고려의 칼은 녹슬었지만 그 대신 종이 위의 글자가 날카로워졌다. 1870년의 반란이 폭력이었다면 1200년의 통치는 절차를 흉내낸 폭력, 바로 제도화된 독재였다. 정중부와 이민이 차례로 쓰러진 뒤 고려의 수도 개경은 마치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듯 고요했다. 그 고요의 틈에 들어선 남자, 바로 최충헌 수의종 시엔. 그는 칼을 휘두르기보다 제도를 새로 썼다. 최충헌의 출신은 평범했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냉정했고 무신 정권이 왜 짧게 끝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방은 칼로 나라를 잡았지만 칼은 오래 들고 있을수록 손을 베는 법이다. 정중부는 사람을 죽여 질서를 세웠지만 공포는 영원한 지배자가 될 수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칼은 잠시 나라를 세울 수 있지만 글로 써야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최충헌은 칼을 도장으로 바꿨다. 1209년 그는 스스로의 비서기관 교정도감자오 딩두젠을 설치했다. 이름은 점잖았지만 실상은 국가의 모든 명령을 통제하는 사적 총리부였다. 왕의 조칙은 이곳을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었고 관료의 임명과 파면, 군의 이동, 세금의 징수,
심지어 절의 주지 임명까지도 그의 결재가 없으면 불가능했다. 그의 통치는 칼보다 조용했다. 도성의 종각은 매일 울렸지만 울림 뒤에는 조용한 두려움이 흘렀다. 백성은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대신 교정공이라는 별칭이 온 나라를 덮었다. 왕조의 얼굴은 왕이 아니라 가문의 문장 왼창이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왕의 신하라 불렀지만 왕은 그의 눈치를 보았다. 명종이 병들자 그는 새 왕을 직접 세웠다. 그 왕이 싫으면 내리고 새로 세웠다. 1896년 명종의 측근들이 반란을 모의하자 최충원은 단칼에 진압하고 명종을 폐위시킨 뒤 신왕 신종을 옹립했다. 왕이 바뀌어도 백성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왕은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교정도감의 시대는 통치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었다. 무신정권 초기는 주먹과 칼의 시대였다. 명령은 소리쳤고 반대는 피로 씻겼다. 하지만 최충원은 달랐다. 그는 조용히 명령했다. 그가 만든 인사 시스템 정방, 무력 조직 도방두팡, 수도 방위군 야별초의 빛서울, 이 세 축은 고려의 행정, 군사 정보 기능을 완전히 장악했다. 정방은 관료 사회를 인사로 통제하는 기관이었다. 누구를 올리고 누구를 내릴지 최충원의 한마디가 법이었다. 왕의 칙령조차도 정방의 서명 없이는 효력이 없었다. 도방은 그의 사병 조직이었다. 겉으로는 왕의 친위군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최씨 일가의 사병이었다. 도성의 길목마다 도방의 병사들이 서 있었고 백성은 그들을 왕의 군대가 아닌 최씨의 군대라 불렀다. 야별초는 수도의 야간 경비와 방어를 맡았다. 하지만 천란이 커지자 그는 야별초를 재편해 좌우별초, 신의군, 나아가 삼별초라는 새로운 부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훗날 고려 후기를 뒤흔든 항몽의 최후 병력이 된다. 최충원의 통치 방식은 놀라울 만큼 현대적이었다. 그는 폭력을 규칙으로 감쌌다. 백성에게 세금을 늘리면서도 임시 부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관료를 숙청하면서도 징계 명단을 작성해 법의 모양을 유지했다. 모든 폭력은 절차를 거쳤고 모든 절차는 최충원의 승인을 받았다. 그리하여 폭력은 제도가 되었고 제도는 신성한 질서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이 체제가 무너질까? 그는 두 아들 최이, 추이, 최항, 추이항에게 권력을 세습하려 했다. 가문의 통치는 왕조의 통치와 똑같이 혈통화되었다. 이때부터 고려는 왕조 위에 또 다른 왕조, 초해시 왕조라는 이중구조를 가지게 된다. 몽골의 그림자가 초원의 끝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외적의 위협보다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부패였다. 도방의 병사들이 관직을 사고 팔았고 정방의 서기가 벼슬을 돈으로 팔았다. 왕은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왕조차 정방의 허락 없이는 말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충원은 정치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불교와 유교, 무속의 세 힘을 모두 끌어안았다. 절에는 금을, 유학자에게는 땅을, 무속에게는 권력의 안위를 맡겼다. 이 모든 것이 균형을 가장한 통제였다. 교정도감은 나라를 단단히 묶었다. 그러나 그 단단함은 언젠가 깨질 유리병 같았다. 압박이 강할수록 작은 금은 빠르게 번졌다. 그의 사병은 충성했지만 돈이 떨어지면 떠났다. 그의 아들들은 충직했지만 권력에는 탐욕이 있었다. 1200년대 초 그가 세운 체제는 이미 안정의 정점을 찍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안정이 쇠락의 시작이었다. 그의 권력은 살아있는 동안 완전했지만 죽음 이후에는 가문 내부의 칼끝으로 갈라질 운명이었다. 그가 만든 교정도감은 왕보다 강했으나 왕의 권위를 빼앗은 대가로 역사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백성은 더 이상 왕을 원망하지 않았다. 모든 불만의 화살은 교정공, 즉 최충헌을 향했다. 그는 임종 전날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라를 세우려 하지 말고 단지 지켜라. 칼로 세운 자는 칼로 죽고 글로 세운 자는 글로 죽는다. 그 말은 예언이었다. 그의 아들 최이, 손자 최항, 증손 최이로 이어지는 최씨 가문의 세습은 곧 탐욕의 악순환으로 변해간다. 최씨 가문이 어떻게 가문에서 왕조로, 왕조에서 파멸로 변해갔는지를 다룬다. 강화도 천도, 몽골의 침공, 그리고 팔만대장경의 기적이 그들의 죄와 속죄를 함께 증언한다. 칼을 감춘 도장이 나온 결과 평화인가 혹은 정지된 공포인가? 그 해답은 다음 장면 바다로 간 왕조에서 밝혀진다. 칼은 잠시 나라를 세운다. 그러나 글은 나라를 묶는다. 폭력은 절차를 잇고 더 오래 살아남았다. 왕이 산으로 피했고 나라가 바다로 숨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이 텅 비던 날 백성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제 왕도 우리 곁에 없구나. 칼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나 두려움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었다.
13세기 초 초원의 끝에서 징기스칸의 깃발이 솟구쳤다. 희마의 물결은 만주를 넘어 압록강에 닿았고 한반도는 불길처럼 번지는 제국의 그늘 아래에 놓였다. 그때 고려의 실질적 통치자는 왕이 아니었다. 왕은 단지 이름뿐이었고 명령의 끝에는 늘 한 이름이 있었다. 바로 최씨 정권, 그리고 그 중심의 남자 최우추이유. 그의 아버지 최충원이 만든 교정도감은 이제 단순한 권력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안의 국가가 되어 있었다. 왕은 명령할 수 있었지만 군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조정은 존재했지만 결제는 도장에서만 내려졌다. 그 도장은 최씨의 집 서재에 있었다. 그때 들려온 한마디, 몽골이 온다. 1247년 초원의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며 제1차 침공이 시작된다. 그들의 기마병은 하루에 300리를 달렸고 화살은 천둥처럼 쏟아졌다. 고려군은 속수무책이었다. 무신 정권의 병력은 대부분 수도와 권력 유지를 위한 사병, 국토 방위에는 무능했다. 개경의 하늘이 불길로 물들던 날, 왕과 조정은 결단을 내린다. 우리가 지킬 것은 땅이 아니라 나라의 이름이다. 그리고 1232년 고려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다. 섬으로의 피난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도박, 동시에 저항의 선언이었다. 강화도는 바다에 떠있는 요새였다. 조류가 거세고 육지와의 거리는 적당히 멀었다. 적의 기병이 닿을 수 없는 천연의 성, 그곳에서 고려는 새로운 수도를 세우고 하늘에 기도하며 땅을 잃은 나라의 존엄을 지켜내려 했다. 백성들은 땀과 눈물로 성벽을 쌓았다. 아이들은 돌을 날랐고 노인들은 기왓장을 굽었다. 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성은 강화라는 이름처럼 강하게 그리고 화합으로 버티기 위한 성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섬으로 옮긴 왕조의 호사는 그대로였고 백성만이 더 고통스러워졌다. 왕이 피난 간 사이 육지의 마을은 불탔고 농토는 짓밟혔다. 그럼에도 왕은 다시 말한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시련이다. 우리가 버티면 역사가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그 믿음이 절망으로 바뀌던 순간 누군가가 새로운 길을 제안했다. 우리가 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항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새기십시오. 나무의 돌의 경전에. 그 제안의 주인공은 승려와 학자 그리고 무명 장인들이었다. 그들이 택한 무기는 8만 장의 나무판, 한 장 한 장의 불경을 새겨 이 나라의 신앙과 의지를 남기자는 결의였다. 그것이 바로 8만 대장경 바완다 상징의 시작이었다. 목판 한 장의 무게는 겨우 3kg 남짓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 새겨진 글자는 5,200만 자. 한 글자라도 틀리면 다시 깎고 다시 새겼다. 15년 동안 고려의 장인과 승려들은 피난 수도 강화도의 습한 공기 속에서 불경을 새기며 절망을 신앙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손이 말했다. 우리는 무너져도 믿음은 남는다. 그들의 칼은 붓이었고 그들의 전쟁터는 경판 한 장의 표면이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심장이 되었다. 왕은 부처에게 빌었고 백성은 경판에 희망을 걸었다. 8만 대장경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패배의 시대에 완성된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기록. 그러나 바다는 모든 것을 지켜주지 않았다. 몽골군의 침공은 멈추지 않았고 고려는 무려 40년 동안 7차례의 전쟁을 견뎌야 했다. 그 사이 나라의 절반이 불타고 백성의 절반이 죽었다. 무신 정권은 여전히 버텼다. 그들의 힘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명분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백성은 더 이상 왕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제는 최씨 가문을 원망했다. 강화도 안에서도 권력 싸움은 계속됐다. 최충원의 손자 최의 그리고 그의 아들 최항, 손자 최양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 가문은 부패했고 사병들은 포악해졌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는 대신 자신의 저택을 지켰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들의 독재는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았다. 아이러니였다. 그들이 지배를 위해 만든 제도와 군대가 결국은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모순된 구조 속에서 고려는 버텼다. 왕조는 무너질 듯 휘청겼지만 8만 대장경의 글자는 남았다. 바로 그것이 정신의 승리, 칼보다 강한 신앙의 힘이었다. 강화도의 파도는 지금도 밀려온다. 그 물결 아래에는 목판 위에 새겨진 5,200만 자의 신앙이 잠들어 있다. 우리는 지지 않았다. 다만 버텼을 뿐이다. 칼은 부러졌지만 믿음은 남았다. 패배 속에서도 한나라가 기도했다. 강화도 밤, 불타는 개경을 바라보는 왕의 뒷모습, 배경은 바다와 달빛, 8만 대장경 나무판이 겹쳐 보이는 구도, 다큐멘터리 시네마틱 스타일. 한 가문이 나라보다 오래 살 수 있을까? 칼로 나라를 지킨 최씨 집안,
그러나 그 칼끝은 결국 스스로를 향하게 된다. 화려했던 최씨 정권의 궁정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세습의 무덤이 되어간다. 최충헌이 세운 교정도감의 체제는 그의 아들 최이추이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 왕보다 강한 가문, 칼보다 무서운 도장. 그러나 권력은 늘 세습의 순간에 약해진다. 최이의 시대는 바로 그 균열의 시작이었다. 최이는 아버지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려 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신중함과 절제를 물려받지 못했다. 강력한 통제와 잔혹한 숙청으로 무신 정권의 틀을 유지했지만 그는 이미 민심의 온도를 읽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집권한 1219년 무렵 고려는 겉보기엔 평화로웠으나 속은 굶어 있었다. 전쟁의 상처는 여전했고 농토는 황폐했으며 백성은 세금 대신 절망을 내야 했다. 도성의 벽 안에서는 연회가 계속되었다. 최씨 가문의 저택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잔치가 열렸고 음식의 향기와 함께 사치와 피로가 뒤섞였다. 도방의 장수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누가 다음 교정공이 될지를 두고 속삭였다. 권력은 피로 물든 가족사로